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정밀 진단 분야의 게임 체인저, 네테라. 네, 저희 앞에는 네테라의 그 혁신적인 기술, 또 굉장히 과감했던 전략적 선택들, 그리고 그들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기업 문화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는데요. 네,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는 네테라가 어떻게 그 공학적인 접근법, 이걸 아주 독특한 무기로 삼아서요. 또 엄청난 회복 탄력성까지 결합해서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기적 같은 반등을 이뤄냈는지, 그 핵심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네테라 분석은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했던 그들만의 핵심 기술 역량.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기술력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떨 때는 아예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버린 시장 포지셔닝과 확장 전략. 시장을 창조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빛을 발했던 조직 문화와 회복 탄력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핵심 기술, 시장 전략, 그리고 조직 문화.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금 미국 전체 임신의 한 40%가 네테라의 그 파노라마 검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40%나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암 분야에서도 미국 종양 전문의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암 재발 추적에 시그나테라라는 검사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종양 전문의 절반이면 거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재무적으로 봐도 주가가 한때 $7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100 이상으로 다시 치솟았고 올해 연매출 목표가 $21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야, $7에서 $100. 그리고 매출 3조.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요. 여러 번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 영어로는 crucible moments라고 하죠. 그런 혹독한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들, 그 시작부터가 사실 좀 남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창업자의 아주 개인적인 아픔이 이 회사의 설립과 또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매튜 라비노비치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2003년에 안타깝게도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조카가 태어난 지 불과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나는 걸 직접 겪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었겠네요. 네. 근데 그때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로도 이 문제를 출산 전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라비노비치 박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저 멀리 우지 탐사선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밀한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 진단 기술은 이렇게 부족하고 끔찍할까? 그러게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기술 발전이 더뎠던 거군요. 네. 그는 이걸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거의 사명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비극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안타까운데요. 라비노비치 박사 본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있었다고요. 이게 아마 그의 사명감을 더 불태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참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한데요. 2009년에는 본인의 아이마저 희귀 유전 질환으로 잃게 됩니다. 이것도 임신 중에 기존의 산전 검사로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양수 검사 같은 침습적인 검사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정말 2번씩이나. 네, 이 두 번의 깊은 상실이 원래 물리학과 공학 배경을 가진 이 사람에게 유전질환 진단 문제를 기술로 풀어내야 한다는 정말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어떤 강한 동기부여, 사명감을 불어넣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네테라라는 회사 전체를 지금껏 관통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미션 중심 문화, 미션 드리븐 컬처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테라가 초기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예를 들어서 첫 제품이 시장에서 좀 부진하고 투자자들은 엄청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파노라마 개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던 그런 피벗, 방향 전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이걸 전적으로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그 뒤에는
이런 창업자의 강력한 미션과 사명감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감정적인 결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직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된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창업자들이나 초기 핵심 멤버들이 전통적인 생물학자나 유전학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나요? 라비노비츠 박사 본인도 물리학 전기공학 박사고요. 다른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조나단 쉬나 같은 경우도 컴퓨터 과학 이런 배경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생물 정보학 도구들을 써보니까 쉬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 서툴고 끔찍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존 도구들이 그렇게 별로였군요. 네. 그래서 대규모 유전 데이터를 제대로 다루려면 이건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 즉, 공학적인 마인드와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일찌감치 간파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유전학 분야에 어떻게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였던 전이 오히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공학적 기법들을 이 유전학 분석에 접목시킨 건가요? 이게 아마 네테라 기술력의 핵심 비결일 텐데요.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개공학, 특히 통신 분야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잡음, 즉 노이즈가 잔뜩 낀 환경 속에서 아주 미세한 신호를 찾아내고 걸러내는 신호 처리 기술입니다. 신호 처리요. 통신 기술을 유전학에 쓴다니 좀 생소하네요. 네, 생물학적 데이터라는 게 본질적으로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랄까 마치 굉장히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테라의 접근법은 이 극심한 노이즈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존재하는 진짜 유전적 신호를 효과적으로 분리해내고 또 증폭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아, 노이즈를 제거하고 신호를 뽑아낸다. 다른 하나는 뭐였죠? 다른 하나는 통계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베이즈 최적화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도입한 겁니다. 베이즈 최적화요? 그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된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라비노비치 박사가 유전학 교과서를 정말 열심히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자가 전달되는 방식,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감수분열 과정 있잖아요. 네네, 감수분열. 그 과정에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일종의 선함적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정보로 활용하는 거죠. 베이즈 프레임워크는 이 사전 지식을 수학적으로 모델에 통합시켜 줍니다. 사전 지식을 수학적으로 통합한다.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이걸 활용하면 분석해야 할 유전 정보의 가능한 경우의 수를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마치 탐정이 범인을 찾을 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용의자들은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고 가능성 있는 용의자들에게 집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모든 데이터를 다 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유전자 조합은 부모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와 같은 미리 아는 생물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분석의 범위를 확 좁혀 들어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적은 양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훨씬 더 정확하고 통계적으로 강력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학적 마인드를 생물학 문제 해결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접근법인데요. 네. 이런 계산적이고 통계적인 접근법 덕분에 네테라는 예를 들어서 배아의 단일세포처럼 아주 극소량의 샘플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노이즈 문제라던가 아니면 샘플마다 질이 좀 들쭉날쭉한 그런 생물학적 한계들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네테라의 거의 모든 핵심 제품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만들었던 IVF 검사인 스펙트럼에서부터 산전 검사의 대표 주자가 된 파노라마, 그리고 현재 가장 주목받는 암 진단 및 모니터링 검사인 시그나테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또 계속 발전하면서 재활용되고 있는 네테라만의 아주 독특한 기술적 DNA가 된 것입니다. 기술적 DNA,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 강력한 기술적 DNA를 바탕으로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았던 제품이 바로 그 스펙트럼이었군요. 체외 수정, 그러니까 IVF 시술 과정에서 배아를 이식하기 전에 유전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검사하는 PGT,
착상전 유전검사 기술이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IVF 분야에서 쓰이던 기존의 유전자 검사 기술들은요. 전체 24쌍의 염색체 중에서 고작 대여섯 개, 많아야 9개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비유하자면 정말 둔탁한 도구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 일부만 볼 수 있었군요. 네. 그런데 네테라의 스펙트럼은 그들이 가진 정밀 분석 기술로 24개 염색체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었죠. 확실한 우위가 있었습니다. 네, 기술적 우위는 확실했네요. 그런데 왜 초기에는 그렇게 고전했던 건가요? 기술은 좋았지만 현실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초기에 월별 검사 건수가 100건 남짓에 불과했어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도 특히 이사회에서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죠. 이거 계속 해야 하나?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군요. 혹시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았던 문제도 있었던 건가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연간 이루어지는 IVF 시술 건수라던가 또 검사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스펙트럼이라는 제품이 최대로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우리가 흔히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부르죠. 그 TAM이 대략 한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7, 8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6억 달러. 아주 작은 시장은 아니지만 네테라가 꿈꿨던 예를 들어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그런 큰 비즈니스를 만들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는 시장이었네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네테라의 첫 번째 결정적 순간, 아주 중대한 전략적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죠. 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파노라마로의 과감한 전략선회였군요. 훨씬 더 큰 시장을 겨냥할 움직임이었죠. 맞습니다. 스펙트럼으로 고전하던 네테라는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거대한 시장, 즉 일반적인 자연 임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산전 기형화 검사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비침습적 산전 검사, 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NIPT 시장. 그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기존 검사들의 문제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신박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널리 사용되던 전통적인 선전 스크리닝 검사들, 예를 들면 초음파나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은요, 다운 증후군 같은 주요 염색체 이상이 있는 임신의 연 20% 정도를 그냥 놓치고 있었어요. 발견을 못한 거죠. 20%나요? 5명 중 1명은 놓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위향성률이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 결과가 고위험군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태아가 정상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검사 결과는 위험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괜찮은 경우가 많았다. 네, 예를 들어서 검사 결과 양성, 즉 고위험군으로 나온 임신부 20명 중에서 실제로 태아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단 한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9명은 완전히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와, 19명이나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했나요? 결국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유산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양수검사나 육모막 검사 같은 침습적인 확진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건 임신부나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주는 일이었죠. 정말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었네요. 네테라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거군요. 우리 기술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네테라는 자신들이 스펙트럼 개발 과정에서 이미 확보하고 검증했던 그 핵심 분석 기술에다가 SMP,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불리는 개인별 유전적 미세 차이 정보를 활용하는 독자적인 분석법을 더했습니다. SNP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SNP 정보를 활용하면요. 산모의 혈액 속에 아주 소량, 전체 DNA의 5% 미만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극미량 섞여 있는 태아 유래 cfDNA 조각들을 엄마의 DNA로부터 정보학적으로 훨씬 더 정밀하게 분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 속에서 아주 작은 금 조각들을 찾아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엄마 DNA랑 아기 DNA를 더 잘 구분해낼 수 있게 됐다. 네, 그 결과
태아 DNA 비율, 피털 프랙션이 매우 낮은 임신 초기 단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 같은 비교적 흔한 삼염색체성 질환뿐만 아니라 기존의 검사들로는 거의 찾아내기 어려웠던 아주 작은 염색체 조각이 없어지거나 추가되는 미세 결실 중복, 마이크로 딜리션, 마이크로 듀플리케이션 같은 훨씬 더 광범위한 유전적 이상까지도 훨씬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정확도도 높이고 검사 범위도 넓혔군요.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를 더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무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네요. IVF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된 시장, 아까 템 6억 달러라고 하셨죠? 거기서 전체 임신, 이건 뭐 비교도 안 되게 큰 시장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렇죠. 기하급수적인 확장이죠. 게다가 기존 시장이 가진 그 고질적인 문제, 낮은 정확도와 높은 위양성률이라는 그 문제를 자신들의 공학적 정밀함으로 해결하면서 아예 NIPT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장을 창조하려는 시도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해석입니다. 파노라마의 성공은 네테라를 단숨에 NIPT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올려놓았죠. 그런데 네테라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에 어쩌면 재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컸던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또 다른 결정적 순간이요? 그건 뭔가요? 바로 여성 건강 분야를 넘어서 시그나테라라는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종양학 시장, 즉 암 진단 및 추적 관찰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암 시장 진출. 그 결정이 왜 이전 파노라마 때보다 더 어렵고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건가요? 그때는 이미 파노라마가 어느 정도 성공 가도에 올라서고 있던 시점이 아니었나요? 자금 사정도 좀 나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노라마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파노라마를 중심으로 한 여성 건강 사업 전체가 여전히 수익을 내기보다는 현금을 계속 소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 아직도 적자였다고요? 왜죠? 특히 NIPT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저위험군 임신부들에 대한 보험 적용, 즉 보험 상환, 리임버스먼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 그것도 신약 개발만큼이나 개발 기간이 길고 임상시험이나 규제 허들도 엄청나게 높은 이 종양학 분야에 또다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다.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주변에서 보면 미친 짓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나중에 회고하기를 정말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시간이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고위험 결정이었죠. 당연히 주요 투자자들의 반발도 엄청났겠네요. 가뜩이나 여성 건강 쪽에서도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왜 또 검증되지도 않은 새로운 영역에 돈을 쏟아붓냐. 제발 정신 차리고 당장 여성 건강 사업에나 집중해서 수익부터 내라. 이런 압박이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주요 투자자들이 매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종양학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또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R&D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등을 이유로 들면서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성 건강에 집중하라라는 요구가 빗발쳤죠. 그런데도 네테라 경영진은 왜 그렇게 암 시장 진출을 밀어붙였을까요? 뭔가 확실한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모 혈액 속에서 그 극미량의 태아 cfDNA를 찾아내고 분석하면서 쌓아 올린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와 플랫폼을 암 환자의 혈액 속에 역시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암세포율의 순환 종양 DNA, 즉 ctDNA, Circulating Tumor DNA를 찾아내고 분석하는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자신감이었죠. 아, 태아 DNA 찾던 기술로 암 DNA도 찾을 수 있다. 네, 특히 시그나테라에 적용하려고 했던 환자 맞춤형 초고감도 다중 PCR 기술은 그들이 보기에 당시 경쟁사들 중 그 누구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던 수준의 성능, 즉 훨씬 더 낮은 농도의 ctDNA까지 잡아낼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창업자가 재밌는 비유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라비노비치 박사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혈액 샘플 약 10ml 속에서 ctDNA 조각 몇 개, 정말 극소량을 찾아내는 것이 마치 10만 개의 축구장을 다 뒤져서 그 안에 있는 특정 잔디 한 조각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요. 그 정도로 기술적인 난이도가 극도로 높다는 뜻이죠. 10만 개 축구장에서 잔디 한 조각 찾기라.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정밀함이네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로 정확히 뭘 하려고 했던 거죠? 시그나테라 검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시그나테라는요, 먼저 환자의 수술이나 조직 검사를 통해 얻은 종양 조직의 유전체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암만의 고유한 유전적 돌연변이 시그니처를 찾아내요. 일종의 암지문을 만드는 거죠. 환자 맞춤형으로요? 네, 그래서 맞춤형 personalized 또는 종양 정보 기반 tumor informed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앞서 찾아낸 그 고유한 암지문을 가진 ctDNA가 혈액 속에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에도 몸 안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잔존 암세포, Minimal Residual Disease, MRD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거죠. 아, 수술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을 혈액 검사로 찾아낸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MRD가 결국 암 재발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남아있던 암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라서 재발을 일으키는 거죠. 시그나테라는 이 MRD를 아주 초기 단계에서 다른 어떤 검사보다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테라가 이 시그나테라 기술을 통해서 특히 고형암 분야에서 MRD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시장 자체를 사실상 처음으로 개척하고 창조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장을 만들어냈다. 이전에는 이런 방식의 정밀한 재발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혈액암 분야에서는 비슷한 개념이 있었지만 고형암에서는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MRD 검사가 없었습니다. 네테라가 그 문을 연 거죠. 그럼 이게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건가요? 암이 재발을지 여부를 정말로 훨씬 미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시그나테라의 가장 큰 혁신성입니다. 여러 대규모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시그나테라가 기존의 표준 검사법, 예를 들면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보다 훨씬 더 앞서서 암의 재발 징후를 혈액에서 포착해낸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얼마나 더 빨리요? 예를 들면요,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5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먼저 재발 신호를 감지했고요. 폐암 환자는 5.5개월, 간세포 암종 환자는 7.9개월이나 영상 진단보다 먼저 재발 가능성을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와, 몇 달, 심지어 1년 가까이 미리 알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정확도는 어떤가요? 재발을 예측하는 능력, 즉 양성 예측도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98%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시그나테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거의 대부분 실제로 재발한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98% 이상, 거의 확실하네요.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네, 그것도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2기 또는 3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서큘레이트 재팬 결과를 보면요. 수술 후에 시그나테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환자들의 3년 무병 생존율, 암 없이 생존할 확률은 96%에 달했습니다. 거의 완치에 가깝죠? 96%요? 하지만 똑같이 수술을 받았는데도 시그나테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환자들의 3년 무병 생존율은 71.8%에 그쳤습니다. 상당한 차이죠. 와, 2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재발을 더 빨리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들은 환자별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 후 시그나테라 결과가 양성인 환자에게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보조 항암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음성인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추가 치료를 피하게 함으로써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암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잠재력을 보여준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임상적 가치네요. 이 정도의 가치를 입증했다면 그 뒤에 상업적인 성공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연간 처리량이 몇천 건 수준에 불과했던 시그나테라 검사가요. 매년 거의 2배 가까이 혹은 그 이상씩 성장하면서 2024년 1분기에는 분기 처리량만 10만 건을 돌파했어요. 분기에 10만 건이요? 엄청난 속도네요. 네. 현재 미국 종양 전문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시그나테라를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대장암, 방광암, 유방암 같은 주요 암종에 대해서는 메드케어, 그러니까 미국의 공공의료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면서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 드라마 같습니다. 파노라마도 그렇고 시그나테라도 그렇고 결국 기술력과 임상적 가치를 입증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말 엄청난 재정적 고난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5년에 IPO, 기업 공개를 한 이후로 거의 7년 가까이 적자를 면치 못했고 심지어 주가는 7달러 선까지 폭락해서 그 상태로 3년 넘게 회복하지 못했던 그 암흑기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나요? 아휴, 정말 그 시기는 넵테라에게 있어서 혹독한 겨울 그 자체였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2021년 한 해에만 순손실이 무려 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까먹었어요. 1년에 6천억 원 적자. 네. 그리고 2022년에도 4억 달러, 약 5천억 원에 가까운 현금 소진이 예상될 정도였으니까요.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회사 내부에서조차 이러다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심각한 회의론이 퍼지고 당연히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분위기였다면 외부 투자자들의 압박은 더 심했겠네요. 말도 못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돈만 계속 잡아먹는 저 종양학 사업 시그나테라를 당장 접으라고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제발 여성 건강에만 집중해라.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런 요구가 끊이지 않았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네테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시그나테라의 기술력이 좋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서 아까 세 번째 기둥으로 말씀하셨던 그 회복 탄력성과 조직 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겠군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테라가 그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저력, 그 회복 탄력성, 이질리엔스는 크게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앞서 저희가 길게 이야기 나눴던 창업자의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주 강력한 미션 중심 문화와 그 미션에 기반한 과학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게 단순히 구호에 그친 게 아니라 회사가 정말 극도로 어려울 때 핵심 인재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우리 기술이 결국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믿음으로 회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버틸 수 있게 한 아주 강력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 그 미션과 과학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었군요. 네. 창업자 라비노비츠 박사가 평소에 임직원들에게 자주 강조했던 리더십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장벽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장벽을 축복하라? 좀 역설적인데요.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이 진실하다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계속 방법을 찾으면 결국 길은 열릴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인데요. 하지만 그런 어떤 정신적인 구호나 믿음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실질적인 조직 운영 능력, 그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둥입니다. 네테라 특유의 조직적 역량, Organizational Capability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는 서로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연구개발, R&D팀, 임상개발팀, 상업화, 커머셜팀, 소프트웨어 개발팀 같은 여러 부서들 간의 협업이 매우 긴밀하고 강력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네테라는 이게 잘 됐다고 해요. 부서 간 협업이요?
네. 둘째는 시장 변화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민첩성입니다.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민첩성. 그리고 셋째는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 problem solving 스킬이 조직 전체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더 빛을 발하는 능력?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임상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디자인을 아주 영리하게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검사 처리 과정이나 결과 보고 같은 운영 업무들을 최대한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해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이런 미션 중심의 문화적 힘과 실제적인 조직적 역량, 이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그 극심했던 재정적 압박과 외부의 불신을 견뎌내고 마침내 파노라마와 시그나테라의 상업적 성공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연매출 21억 달러 목표, 그리고 100달러를 훌쩍 넘어선 주가는 바로 이 혹독했던 시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결과물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네, 정말 기실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조직적인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이었네요. 아까 제품 얘기를 하면서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네테라가 기술 혁신 외에도 사용자 경험, UX 개선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보통 진단검사라고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렵고 결과 기다리는 과정도 좀 불투명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테라는 이 과정을 마치 우리가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 상태를 추적하는 것처럼 아주 투명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고 노력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역시 네테라의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검사가 정확하다고 해도 정작 그걸 사용하는 의사나 검사를 받는 환자가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불투명하면 널리 확산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편해야 쓰게 되죠. 네테라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포털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의사나 환자가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하고 또 복잡한 유전 정보가 담긴 결과 보고서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등 사용자 경험, UX를 개선하는 데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요? 이게 의사들에게는 네테라 제품이 가진 과학적인 우수성뿐만 아니라 이 회사 제품은 쓰기도 편하네? 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처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고요.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검사 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서 검사 자체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임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산모들 사이에 네테라 검사가 편리하고 결과도 보기 좋더라, 이런 긍정적인 사용 경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디테일한 사용자 경험까지 신경 쓴 점이 성공의 또 다른 비결이었군요. 자, 그럼 이제 네테라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들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테라의 다음 결정적 순간은 어디에서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건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AI에서 올 거라고 봅니다. 데이터와 AI요? 네, 특히 시그나테라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네테라는 경쟁자들이 정말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아주 방대하고 독점적인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 자산을 축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데이터길래? 현재까지 확보한 것만 해도 25만 개가 넘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 엑솜, 전체 유전체 중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영역 전체의 시퀀싱 데이터가 있고요. 또 100만 개가 훨씬 넘는 환자들의 혈장 샘플에서 얻은 시계열 유전체 데이터, 시간에 따른 유전체 변화 데이터죠. 여기에 아주 풍부한 환자들의 임상 기록 데이터, 영상 데이터까지 결합된 그야말로 보물창고와 같은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구축한 겁니다. 25만 개 종양 엑솜, 100만 개 이상 혈장 시계열 데이터. 와, 정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자산이네요.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기존 진단 검사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합니다.
네테라는 이 독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 10억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가진 자체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과 유사한 개념인데 헬스케어와 유전체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인 거죠. 헬스케어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그걸로 뭘 하려는 게 목표인가요? 네테라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환자 개개인의 미래 질병 진행 양상, 예를 들면 특정 치료법에 얼마나 잘 반응할지, 암이 재발할 위험은 얼마나 높은지 같은 것들을 예측하고 더 나아가서 그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진단을 넘어 예측과 치료 최적화까지. 이건 단순히 진단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회사로 진화하려는 시도인데요. 그렇죠. 스스로를 진단 회사가 아니라 임상적 의사결정 지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회사, 더 나아가서는 치료, 테라피틱스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회사로 진화시키려는 야심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와, 그 비전이 정말 원대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응용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개념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환자 시뮬레이터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자 시뮬레이터요? 가상의 환자를 만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환자의 아주 상세한 유전체 정보와 임상 기록 데이터를 이 AI 모델에 입력하면 마치 컴퓨터 게임 캐릭터처럼 이 환자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의 디지털 환자에게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 예를 들어 A라는 항암제, B라는 면역치료제, C라는 방사선 치료 등을 가상으로 적용했을 때 각각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를 들어 종양 크기가 얼마나 줄어들지, 부작용은 어떨지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의사가 실제 환자에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러 옵션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는 수많은 치료 옵션 중에서 실제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거나 혹은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정밀 의료, 프리시전 메디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죠. 정말 혁신적인데요? 또 다른 예는 없나요? 또 다른 예로는 실시간 임상시험 매칭, Real-Time Clinical Trial 매칭 기능 같은 것도 개발 중입니다. 임상시험 매칭이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신약 임상시험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환자가 어떤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환자나 의사가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네테라의 AI는 환자의 복잡한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임상시험들 중에서 해당 환자의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고 참여했을 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시험들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 환자에게 맞는 임상시험을 AI가 찾아준다. 이건 환자에게도 좋고 신약 개발하는 제약사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환자에게는 기존 치료법 외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임상시험 참여자를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되니까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실제 환자 없이 이런 디지털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상 임상시험, Virtual Clinical Trial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네테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다음 행보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말 피땀 흘려 축적해온 그들만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AI라는 아주 강력한 새 엔진과 결합시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진단이라는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후 예측, 치료 최적화, 그리고 신약 개발 지원이라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헬스케어 시장 전체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테라가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규모 템을 또 한 차례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야심차고 장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 전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네테라는 정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온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막적 사고라는 독특한 렌즈로 생물학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성공적으로 접목했고요. 네, 그게 핵심이었죠. 또 남들이 모두 주저라고 반대할 때 오히려 과감한 전략적 배팅을 감행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저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과정에서 쌓아올린 방대한 데이터와 AI라는 새로운 강력한 무기까지 손에 쥐게 되었고요. 그렇죠. 과연 네테라는 앞으로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치료 경로를 안내하는 훨씬 더 큰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의 기업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서 스스로 몸담고 있는 시장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재정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력 외에 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